자, 그런데 지금보다 우리가 지구평균기온이 1도가 더 올라갔고 산업혁명 이후 이제 지구평균기온이 2도 이상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파국적 이제 위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체온도 정상보다 2도 이상 높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일 더 못하죠. 우리는 그때부터는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약 먹고 가서 이제 누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상보다 체온이 한 3도 이상 높다. 그러면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 하잖아요.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한 3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문명의 붕괴를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2도라고 하는 거, 저거는 2015년 앞서서 파리기후 협약에서 막기로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자, 저건 그러면 뭘 기준으로 했냐? 그 2년 전인 2013년도에 IPCC 5차 보고서가 발간이 돼서 나와요. 이때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바로 파국적 위험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2년 후에 정책 결정자들, 외교관들이 모여서 바로 파리기후 협약을 맺어갖고 각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좀 줄이라고 하는 이러한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13년도에 IPCC 5차 보고서가 나올 때 일부 과학자들이 야, 이거 2도뿐만이 아니라 1.5도를 넘어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갖고 있었던 연구 결과의 그 증거만으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기후 협약을 보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2도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1.5도는 가급적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이 들어간 게 바로 과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2013년도에 그러면 이 과학자들은 이 1.5도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5년 동안 연구 결과를 모았다가 우리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 그래서 2018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IPCC 특별총회를 다시 엽니다. 새로 모아진 5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는 1.5도를 넘어도 위험하다라는 게 이때 합의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저 1.5도를 막으려면 바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 회의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듣잖아요. 이거는 바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IPCC 특별총회 합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따라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5가지의 미래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지금 뭐 유엔이라든가 전 세계 이런 과학자들이라든가 이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 왜냐하면 지금 재생에너지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 SSP1 시나리오,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기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면 이 SSP2 시나리오를 지금 따라갈 가능성이 가장 확률상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갔었을 경우에 1.5도는 언제쯤 넘냐? 2030년대 1.5도를 돌파를 하게 됩니다. 2도는 언제쯤 넘냐? 2050년대에 돌파를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우리와 상관없는 먼 훗날에 우리의 후손들이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바로 우리들이 당하게 될 것이 바로 이 기후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는 그 위험 속에 빠졌던 게 인간의 역사죠. 온갖 뭐 자연재난, 온갖 감염병, 전쟁, 뭐 많이 죽어나갈 때는 막 수천만 명씩도 죽어나갔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거를 당했던 사람은 참 비극이긴 하지만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그러한 위험들을 하나하나 극복을 하고 또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세상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러한 위험들처럼 뭐 큰 위험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또 극복을 하면 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기후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그 경험했던 모든 위험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회복 불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BIS,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은행의 BIS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그 BIS입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있죠. 우리 한국은행 같은 그런 중앙은행이 있고, 그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을 바로 BIS, 세계결제은행이라고 해요. 그 세계결제은행에서 2020년도에 바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표지인데, 그 제목이 그린스완, 녹색의 백조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부제를 보니까 기후위기 시대 중앙은행의 재정적 안정성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 화석연료 산업이라고 하는 게 좌초 산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이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이 투자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시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제가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제가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이거를 소개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이 수완, 그러니까 이 백조, 하얀새를 갖고 이 위험을 갖다 구분을 했어요. 그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이트 스완의 위험, 하얀새, 이건 빤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봄철이 되면 가뭄이 들 가능성이 많고 여름이 되게 되면 홍수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 겨울에서 봄철까지 댐과 저수지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러다가 여름철이 가까이 오면 댐과 저수지에서 물을 좀 뺍니다. 홍수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자기의 경험, 그 다음에 잘 만들어진 이 통계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위험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위험, 이거를 우리가 화이트 스완의 위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 블랙 스완의 위험, 이거는 2008년도에 전 세계 그 금융 위기가 일어난 거기에 대해서 나심 탈레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책을 써갖고 이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가 좀 많이 들었게 된 그런 용어이기도 한데, 자, 검은 하얀새, 세상에 이런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런 새가 우리 눈앞에 등장을 한 거예요. 유럽 친구들이 이제 호주를 처음 갔더니 이 백조는 하얘야 되는데 까만 백조가 저 호수에 동동 떠 있는 거를 그때 처음 발견한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충격이 굉장히 커요. 우리 금융위기, 98년도 IMF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금융위기가 우리를 들이닥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얻어맞게 되기 때문에 충격은 대단히 크지만 우리 IMF 외환위기 다 극복했고 2008년도 세계적인 금융위기 다 극복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격은 크지만 그래도 이것도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그린스완의 위험이 바로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인데, 바로 이거는 어떤 위험이냐, 일어난다는 건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냐,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도 우선순위에서 옆으로 제껴놓고 있다가 진짜 이게 우리 눈앞에 그냥 뻑하고 드러났다, 그때부터는 회복이 불가능한 이러한 위험으로 우리에게 닥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제가 지난 1만 년 동안 농업이 가능했던 안정적인 기후 조건에서 오늘날 이 80억이 먹고 사는 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문명을 우리는 만들어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 안정적 이 기후 조건에서 조금씩 지금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달려왔던 이 추세대로 그냥 내달려가게 되면 이 찜통의 지구라고 하는 이 계곡 속에 퐁당 빠져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에 빠졌다, 이게 결정적으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위험에 빠졌던 게 인류의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대는 절대로 위험에 빠지면 안 돼. 아니, 그러는 법은 없죠. 우리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비단길 그 고운 것, 그것만 따박따박 밟아가면서 사는 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는 고통에 빠지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바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위험에 빠졌다, 고통에 빠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바로 기후위기는 이 안에 빠져버리면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저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나올 수가 없나?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카나다, 저 시베리아, 저 북쪽을 가게 되면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동토지대는 식물이 수십만 년 동안 꽝꽝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식물이 얼려있으니까 식물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오늘날 여름철에 지구 가열로 이래갖고 알라스카, 시베리아 30도를 넘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이 동토지대가 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가 녹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에서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나옵니다. 메탄이 나왔으니까 기온을 높일 거고, 기온이 높아졌으니까 동토지를 녹였으니까 메탄이 나오고 기온이 상승되고, 우리가 이거를 자기 증폭성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죠. 제가 이 마이크를 저 스피커 앞에 갖다 대면 그 어떤 소리를 이 안에 집어넣지 않아도 마이크가 갖고 있는 자기의 아주 미세한 잡음이 있어요. 그게 점차 증폭을 하다가 마침내 우리의 귀를 찢는 듯한 빽 하는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거를 자기 증폭성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우리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아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자기 증폭적으로 지구를 가열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토지대 하나만 있냐? 아니에요. 지금 기후과학자들이 찾아놓은 것만 해도 1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자기 스스로 지구를 가열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지뢰처럼 여기저기에 지금 쭉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 지구상에서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각기 좀 다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구 스스로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갖고 생명이 5번이나 멸종이 됐던 것이에요. 1억 년 전에 그 거대했던 공룡 중에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않게 만든 게 바로 지구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구, 그러면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어머니와 같은 것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지구는 대멸종의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고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기후위기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바로 지구의 대멸종의 능력이 깨어나오도록 우리 스스로 방아쇠를 땡겨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간에 의한 기후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갖고 봤더니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앉아있고 아무리 정교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해도 먹을 거 부족하면 이 세상은 그냥 지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씹어 먹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는 존재인데 바로 거기에 치명적인 문제를 이 기후위기가 일으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갖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을까? 우리가 화석연료 태우다가 이 모양이 됐대. 이 안에 들어가갖고 우리가 화석연료 줄이자 노력해봤자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토지대가 갖고 있는 이 탄소의 양은 공기가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의 2배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토지대가 막 지가 알아서 녹기 시작을 한다? 그럼 사람들이 화석연료 태웠니 안 태웠니 아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 한계선에 있는 그것이 바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 2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온도를 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우리는 회복이 불가능해 구덩이 속으로 우리는 점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유엔에서 바로 맨날 모여서 저 1.5도 2도 막겠다고 국제적 회의를 끊임없이 저렇게 해대는 이유가 바로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세상을 그냥 냅두면 안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내야 될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이 그림은 1970년대 후반에서 2050년까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 세계 GDP입니다. 경제 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빨랐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이에요.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은 화석 연료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만큼 더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1.5도를 막으려면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30년 후의 목표만 있냐? 아니에요. 중간 목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30년까지 지금 배출되는 거를 갖다가 절반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줄여갖고 나와야 됩니다. 매년 거의 7%씩 줄여야 돼요. 이 7%를 우리가 스스로 줄여본 적은 없고요. 강제적으로 한번 줄여본 적이 있어요. 언제? 2020년도에 코로나19 첫 해 때 비행기 하나도 안 뜨고 산업 위축되고 이랬을 때 그때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가 7%가 줄었거든요. 그 상태를 계속 살아야지 우리는 1.5도를 지금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늘리는 세상은 살아봤는데 이렇게 줄이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30년 후죠. 우리가 철강공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료를 만든다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이런 데는 내일 당장 우리가 이 화석연료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꼭 써야만 합니다. 새로운 대체적인 기술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30년 동안 우리가 대체 기술을 통해갖고, 그거는 개발을 해갖고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2030년이면 앞으로 이제 8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연구해갖고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이래갖고 대응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 2030년 절반을 줄여야 되는 거는 현재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능력으로 지금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능력으로다가 각 부분별로 얼만큼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를 다 지금 산출을 다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로 표시가 된 거는 지금 파란색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1톤 배출, 1톤을 배출할 때 $100 미만의 기술력으로다가 줄일 수 있는 양을 다 이렇게 더해봤더니 현재 배출되고 있는 거를 절반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IPCC 6차 보고서는 그렇게 계산을 해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기술이 없고 돈이 없어서 탄소 중립에 도달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전환의 세계를 가야 하는데 그거를 막는 바로 정치, 경제적 이 시스템의 장애물들이 못 가게 하는 것이지 돈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는 아니다라고 IPCC 보고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 이미 이러한 전환의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태양광은 2010년도 이후에 이 가격 떨어지는 건데 85% 떨어졌고, 이 풍력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에 약 절반 정도 가격이 떨어졌고, 이 아래쪽은 2010년 이후에 설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 평균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뭔가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돼 갖고는 뭔가 원수가 졌는지 이거 하면 안 되나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후진적인 재생에너지 국가가 되었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거의 아프리카나 가야지 좀 우리랑 좀 이렇게 재볼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의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지금 10년 전에 100원 하던 게 지금 15원 하고 지금 50원 하는 거는 지금 재생에너지 이 분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것도 재생에너지 이 분야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모든 기술의 혁신이,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기술의 혁신이 지금 다 재생에너지에 붙어 있고 대량 생산이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다 떨어진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내려가게 될 것이더라고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준은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 지금 변화를 지금 IPCC 보고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워밍업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또한 IPCC 보고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2020년도에서 지금 2050년까지 맨 위에 여기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전력 중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 점선으로 된 건 우리가 기후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2도 이내로 기후 위기를 막는 경우예요. 그랬을 경우에 2050년도에 태양광은 1500%가 늘어나고 풍력은 1000%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실선으로 돼 있는 건 뭐냐? 이거는 기후 위기를 전혀 대응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 기후 위기를 전혀 대응하지 않아도 태양광은 2050년에 750%가 늘어나고 풍력은 450%가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IPCC 보고서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설사 이 기후과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증거를 찾아냈는데 봤더니 오늘날 이 기후위기는 화석연료를 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는 뭐 태양광 문 닫고 뭐 풍력단지 문 닫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나왔다 해도 기후변화 대응과도 상관없이 이 재생에너지 비율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인류의 이런 어떤 발전 단계를 보게 되면 어떤 에너지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 발전의 단계들이 이게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나무를 태웠냐, 석탄을 태웠냐, 석유를 태웠냐, 가스를 태웠냐. 바로 이제 새로운 세상은 바로 화석 연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생 에너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IPCC 보고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요거는 블룸버그요,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에서 이제 갖고 온 자료인데, 지금 2050년도에 우리가 1.5도 탄소 중립에 도달했다라고 했었을 때 전 세계에서 이 전기 생산량 중에 이 풍력과 이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75%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게 설치량이 아니라 생산량을 의미를 해요. 자, 여기서 보는 거는 앞서서 지난 10년 동안 이 변화라고 하는 건 거의 워밍업 단계이고, 지금 2020년에서 지금 2030년의 이 변화라고 하는 거는 급격하게 이게 확장이 되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재생에너지는 본격적인 이러한 확장과 새로운 세상을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이러한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갖고 왔는데, 각 나라의 중앙은행의 그 임원들이 뭐 국제적인 이런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 영어로 된 연설문에서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가, 그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2000년도에서 최근까지인데, 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요 쓰는 그 비율은 조금씩 줄고 있어요. 반면에 어떤 단어를 많이 쓰나 봤더니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라는 단어들을 이 금융가들이, 중앙은행에 있는 임원들이 많이 쓰고,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중앙은행에서 도대체 왜 기후변화, 저런 불평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까? 작년에 미국의 IRA라고 하는 그 인플레이션 저감법이 통과가 됐죠. 자, 인플레이션은 미국이 뭘 갖고 잡는다고 하죠? 바로 기후변화 대응으로 잡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로 하고, 뭐 전기 자동차를 확대로 하고,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경제를 새로 구성을 한다, 다 이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갖다가 기본으로 하는 이러한 세상. 그래서 기후위기는 바로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바로 이 시장 경제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러한 세상으로 진입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